미터입니다. 충북과 인천, 경기 남서부는 1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등 전국이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카드 한 장으로 월 6만 원대의 서울과 인천, 김포 시내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후 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진 건데요. 오늘 특집 KBS 1라디오 저녁에서는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호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 박지혜 씨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할 어떤 입법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후폭풍과 새해 예산안 처리 진행 상황 등 정치권 현안도 짚어봅니다. 네, 첫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크러쉬의 마지막 축제. 내 친구야 창밖에 봐. 내 친구야 창밖에 봐. 눈이 오잖아.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느낄 수 있니? 접어두고서 이제 너는 떠나가네. 즐거웠던 시간만을 기억해줄래. 해맑은 내 큰 눈에 반했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 너는 떠나가네. 우리의 따뜻했던 신비한 채로 가려져 있던 널 알기도 전에 우리가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 난 믿었는데 너를 보내기 위한 춤을 추고 있어. 잡은 시간만이 남았어. 내 친구야 창밖에 봐. 눈이 오잖아.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느낄 수 있니? 어쩌다 너의 길이 힘겨워 걷다가 지칠 땐 주저앉아 잠시 울어.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해. 지나가고 잠들기 전에 우리들을 기억해줘. 다시 만날 땐 너를 꼭 안아주겠어. 신비한 채로 가려져 있던 널 알기도 전에 우리가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 난 믿었는데 너를 보내기 춤을 추고 있어. 짧은 시간만이 남았어. 내 친구야 창밖을 봐. 내 친구야 창밖을 봐. 눈이 오잖아.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느낄 수 있니?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밖에 눈 많이 오죠? 네. 지금 차도 많이 막히고 길도 미끄럽습니다.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재난방송 주간사다 보니까 재난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으며 저녁부터 점차 눈이 확대되고 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눈이 내려서 쌓인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 또 빙판길 넘어짐 사고 등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까 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운행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에서 5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 또 안전거리 확보, 제설제 살포, 외출 자제, 주머니에 손 놓고 걷지 않는 등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정치권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기자들도 거의 다 특히 사회부 법조 기자들 뭐 자정 넘어서 갈 수도 있다 보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11시 59분인가요? 자정 넘기 직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구속 결정이 났죠. 네. 이번 구속 결정 근거로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판사에서는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됐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구속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 또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이렇게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구속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여파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구속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결국 구속 결정됨으로 따라서 검찰 수사 또 급물살 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이제 검찰이 계속 공언해 왔던 게 곧 공여죄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거다, 속도 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송 전 대표 구속 결정 나면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 불러다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최대 21명인데 지금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은 이미 특정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의원들 명단도 이미 지난달에 윤관석 의원 재판 진행할 때 공개가 되긴 했었거든요. 검찰은 이 명단을 가지고 이제 구속 상태인 송 전 대표를 압박하면서 여기에서 누가 돈을 받았느냐 이렇게 좀 특정하는 작업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송 전 대표가 이미 탈당을 했고 개인의 몸이라는 점을 들면서 이제 거리를 좀 두려는 분위기인데 총선 전국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수사가 좀 예고가 되면서 총선 판도에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요. 당장 좀 공천 작업 좀 앞두고 있는데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송 전 대표의 구속 결정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원내 대변인이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리고 이미 송 전 대표가 탈당한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선긋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또 민주당의 대표였던 분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에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적잖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가 또 하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한 또 받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된 사건인데요. 이 대표도 이 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건은 고등검찰청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건인데 두 분 다 검경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죠. 검찰이 제기한 두 사람의 혐의는 이제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가 막 진행이 되니까 이 수사 자체를 좀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이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이 두 사람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이 일부를 이 두 변호사가 로비 자금으로 썼다라고 이제 검찰을 보고 있는 건데 두 사람
사람 모두 지금 어떻게 좀 항변하고 있냐면 모두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정당한 수임료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두 사람을 이 정 회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업자 이모 씨는 이 정 회장에게서 1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번 구속 심사가 좀 진행되겠지만 뭐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렵다. 아무래도 구속 결정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 뭐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또 재범의 위험성 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또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법조 관련된 소식도 하나 또 있네요.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 결과도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소인데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통령이 원고인 이제 재판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무슨 재판이지?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이고요. 네. 이번 건은 2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고 추미애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3년 전의 일입니다. 2020년의 일인데. 기억납니다. 네, 채널A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이 기자가 이제 한동훈 장관과의 뭐 관계를 사칭해서 이제 취재를 진행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감찰을 방해하고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 그리고 검사로서의 정책 중립을 훼손했다. 이런 사유로 당시 법무부가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여기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1심에서는 징계가 유효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윤 대통령이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재판부는 당시 추 전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점이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이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이제 징계 청구자인 이 추 전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심의일까지 직접 지정한 점이 직접 관여한 거다. 이게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또 한 거고요. 이 관련해서는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한 거다라고 해서 1심 판결을 지금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법원이 지금 받아들인 건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에 대해서 또 입장을 SNS 통해서 냈습니다. 재판 쇼를 참 잘한다라는 입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의도 정치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임위도 열리고 있고 한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하면서 또 이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나올 때는 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들어갈 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우선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나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에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이 되시는데 뭐 정치 경험 부족하다는 단점이 좀 꼽히는데 여기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이지만 처음 가는 길이더라도 누구에게나 뭐 처음 가는 길은 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그게 다 길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 의미 말 자체가 처음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치 신인인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답을 한 것처럼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한 장관은 자신을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민주당과 일부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워낙에 한 장관이 좀 거침없는 발언을 잘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이렇게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좀 연락을 직접 받으셨냐, 뭐 상의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는 아니라는 좀 답변을 내놨는데요.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 그리고 진짜 위기는 몸을 사릴 때 온다. 라고 하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 수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뭐 저희 KBS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비대위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야권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혹시 한동훈 장관도 발언한 게 추가적으로 있나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뉴스에 대해서 정말 한 장관이 오늘 작심한 듯이 다 한마디씩 다 보탰는데 당연히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답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에 따라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의당도 지금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한다는 점이 있는데 생중계하는데 이게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독소 조항이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수사가 이게 뭔가 정말 죄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기 전에 이제 수사 과정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방영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이제 이 문제들을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이 우회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런 점들을 좀 지적을 한 거고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내가 이 질문 받으면 뭐 곤란할 줄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좀 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특검법은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다라는 발언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참석하면서 했던 얘기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정치 현안에서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어제부터 지금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연달아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열릴 청문회도 꽤 많고요. 오늘은 대통령실에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깜짝 인사가 있었는데 오늘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 인선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미 공석이었던 이제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조태영 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을 했고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황이 비슷해서 조태영 안보실장이 국정원장 후보로 조태열 외교부 전 2차관이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그렇습니다. 이제 조태영 후보자는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에 몸을 담은 적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주미대사에 임명됐다가 지난 3월에 안보실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태열 후보자 역시 정통 외교관 출신인데요. 좀 특이한 이력이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아들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거쳐서 이제 조태영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안보실장 자리도 조만간 이제 공석이 되기 때문에 인선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외교안보라인 수뇌부 진용이 전면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맡을지 뭐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교안보 라인의 그 1차장, 2차장에서 3차장까지 하나 더 만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안에 이제 차장이 한 명이 더 생기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차장이 한 명 더 생겨서 1차장이 외교, 2차장이 국방, 3차장이 경제 안보를 담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안보실에 이제 1차장, 2차장, 그렇습니다. 3차장 체제로 이제 재편돼서 1차장이 이제 외교, 2차장이 국방, 3차장이 경제. 지금은 이제 1차장이 뭐 외교, 통일, 국방을 좀 섞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안보적인 측면을 좀 강화하고 경제 안보를 담당할 3차장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만들겠다. 이런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 인천 관련해서는 특별한 얘기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강동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무래도 좀 논란 속에 진행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많았던 게 아무래도 음주운전 폭력 전과가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제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당시 그럼 어떤 정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근데 2004년 음주운전으로부터 이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1999년에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 처분받은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 술이 덜 깼었군요. 네, 근데 죄송하다 이렇게 뭐 해명을 했고요. 폭력 전과 경우에 대해서도 뭐 사과를 하면서 위협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의 다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최 후보자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또 기재부 1차관 지냈거든요. 이런 이력 바탕으로 해서 야당에서는 최 후보자가 이제 국정농단 관련자다. 실제로 이제 관련 사안들 얘기에 나올 때 계속 최 후보자 이름이 거론이 됐었다. 이렇게 뭐 집중 공격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몸을 낮추는 이런 태도를 계속 시종일관 보여줬습니다. 네, 하여간 이번에 그 개각에 되신 분들, 후보자 청문회 중인 분들이 뭐 경제 관련 부처의 수장이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촘촘하게 핀셋 검증을 해야겠지만 정책적 차원에서도 지금의 이 경제 안보, 경제 위기를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조금 다뤘었습니다만 오늘부터 한미일 세 나라가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9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침 9시.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어디에서 발사됐는지, 또 네. 이제 비행 궤적과 특성은 좀 어떤지, 또 예상되는 탄착 지점이 어디다, 뭐 이런 것까지 모든 주요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한다는 것이고요. 네네. 이미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해상 탐지 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유가 좀 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상 탐지 수단까지 모두 공유를 해서 이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민첩한 대응이 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좀 거론이 됐는데,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이제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 또 네. 특히 한국과 미국이 한 몸처럼 이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3국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라는 게 그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 보니까 북한이 만약에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그동안 해상에 있는 레이더로만 탐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야 그제야 우리가 미사일이 쐈구나 이제 파악이 됐었는데, 미국의 어떤 위성, 정찰 위성, 하늘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일본 해상 쪽으로 가면은 또 일본 쪽에서는 또 일본에서 주는 게 가까우니까 이 세 나라가 이렇게 공조를 하면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 동향 또 발사 이후의 상황들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소식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청이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동성 커플의 혼인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축복과 혼인 성사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톨릭 사제가 축복을 할 수는 있지만 혼인 성사는 여전히 안 되긴 합니다. 이번 결정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어제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을 내놓으면서 공식화한 건데요.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한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가톨릭의 교리는 이성 간 결혼만 인정하고 동성 결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동성 커플은 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에게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을 이끌고 있어서 좀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동성애를 내가 누구라고 판단하겠느냐, 뭐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이런 발언들로 세간의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지난달엔 교황청이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 해석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간에 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뭐 축복을 할 수는 있대, 여전히 혼인 성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황청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스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눈길 어떤 상황이 어떤지 볼게요.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곳곳으로는 눈도 내리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우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김포에서 송내까지 14km 정체되고 있고요. 하의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도 막힙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김포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고양 부근 4차로에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천안에서 북천안까지 8km 정체, 또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까지는 7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남사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기흥에서 반포까지는 15km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 현역 의원분들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가 신당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눈길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 국회는 인사청문회 계속 있습니다. 일정이 참 많은데 혹시 두 분 참여하시는 인청 일정 있으신가요? 의원님? 저는 중기벤처부 장관 청문회 내일로 하고요. 신 의원님도 계속 있으신가요? 저는 여가부 사실 인청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김영숙 장관이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이번에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참석은 안 하시지만 제일 이번에 주목해 보셔야겠다 싶으신 인사청문회 일정은 어떤 일정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죠. 왜 아무래도이신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검증에서 사실은 실패한 인사가 아닌가 싶어서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죠. 네. 근데 뭐 법인카드 자택 인근 사용 의혹이나 부당 소득공제, 논문 자기 표절 같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청에서 아마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분 말씀드리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LH 사장 재직 시절에 의혹이 많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르재단 사업상 특혜 이야기했고요. 이분도 논문 짜집기 표절 의혹, 그리고 사실 LH 퇴임 이후에도 정관예우 특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뭐 당연히 상임위에 계시는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잘 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의혹들이 이제 청문회에서 철저히 걸러져야겠죠. 걸러져야 될 테고. 그리고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검증 과정에서 인사청문 전에 그 장관 후보자나 주요 고위공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 때 우선에 질문지 같은 게 있습니다.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적게 돼 있고. 이력이 있으면 뭐 쓰시오 하고 본인이 직접 떼야 되고요. 그걸 감추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 드러났던 뭐 음주라든가 이것들이 언제 사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토해서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소상히 밝혀야 될 것이고 그 의혹을 이제 좀 만일 끝내 해명을 못하면은 상당한 이제 좀 논란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야당의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테고.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그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청문회를 볼 때마다 왜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가. 이전 정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BI가 철저하게 합니다. 한 몇 개월 하고 나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미 의회 청문회 인사청문회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청문회에서는 개인적 신상 이런 걸 하지 않고 정책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미국은 뭐 대사도 사실은 상원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 대사로 내정됐던 캐시 스티븐스 대사 같은 경우도 그때 미국 공화당 의원이 이걸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 정부가 너무 대북 유화적이다 해서 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조 때문에 붙잡아서 이제 그 상당히 그 청문 진행에 넓게 했는데 그때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뭐 가족 관계는 묻질 않고 뭐 그런 것도 없이 캐시 스티븐스에서 사실은 평화봉사단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가 이제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그런 거는 뭐 전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은 한반도 사정을 어떻게 보느냐, 정책 질의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것들 뭐 국정원식으로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저런 해명이 있었다고 해서 비공개로 청문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청문회장에는 좀 정책 능력만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주요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민들 보기 민망한 이런 상황에 자꾸 되풀이되는 게 왜인가? 왜 FBI처럼 이 검증 리스트가 작동하지 않는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 예. 법무부의 어떤 부실 검증 책임론도 민주당에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의 그 인사검증에 대한 기준이나 크라이테리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뭐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본 사람으로서 청문회에 항상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먼지 털어갖고 안 나올 사람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깨끗한 사람을 하다 보면은 전문성이나 능력에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이런 국무위원으로서 손살에 치면서 사실은 국가의 그렇죠. 예, 그 대한민국을 문제입니다. 견인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한계가 있고요. 특히 우리 이번에 총선 때도 인재영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 검증을 강화하면요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나 능력 중심으로 하되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문제도 검증을 제대로 하면서 약간은 그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의 우리 청문회 시스템이 좀 개편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건 좀 예약안의 새로운 기준과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청와대에 예전에 청와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여러 가지 그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또는 뭐 인사를 가지고서 정부를 좌지우지하거나 과도한 대통령실의 비대화, 대통령 권력의 대통령실 권력의 대통령의 대통령실 권력의 비대화 때문에 이번 정부는 이제 그걸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면서 미국식 시스템으로 이제 FBI가 말하자면 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장관실로 갔는데 당시에 지금 복귀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 법무부 장관이 뭐 좌지우지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빌미로.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굉장히 애매하게 봉합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철저히 따져서 왜 이렇게 되는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 말씀은 두 분 다 안 하시네요. 지금 저도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27일에 잡혔는데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은 나누셨지만은 뭐 특별히 추가할 의견은 없으신 건가요? 뭐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분량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의 변호사 출신의 현재 후보자이고요. 방송 장악에 대한 여러 가지 권력에 휘둘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청문회에서 직접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오늘 다시 듣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치열하셨거든요.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덕근 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박문규 장관이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는 것 관련해서 비판도 있고요. 반대로 산업부 내에서는 큰 혼란도 없다. 뭐 예상이 됐었던 거고 또 산업부에 2년 가까이 몸담은 인사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뭐 의견이 있는데 우선은 뭐 최 의원님 말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우선은 이제 지금 국제통상 전문가입니다. 새로운 후보자가. 제가 이제 산업통상자원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꽤 긴 이름의 지금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부처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산업통상 우리 산중위를 열면은 대부분의 이슈가 통상 문제입니다. 지난해는 IRA 미국의 IRA 때문에 우리나라 생산된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 통상 정책은 통상팀은 뭐 했느냐. 지금은 다시 이제 프랑스에도 프랑스판 IRA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느냐. 이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제 지정학이 아니라 기정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미중 간의 이런 기술 경쟁도 치열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보호주의도 다시 또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해서 통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산업과 다른 자원도 큰 이슈입니다만 그건 기본적으로 좀 기본의 어떤 계속 되어 오던 그런 관성이라는 게 있고 또 정책적인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이 되어 있는 데 반해서 통상 환경은 계속 바뀌어 가지고 이 통상 전문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서 이제 통상 전문가 더구나 2년 동안 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차관급으로 통상을 담당해 왔던 분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에서도 경기도 수원에 지난번 우리 지금 방 장관께서 수원 출신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쭉 자라신 분이고 수원이 전통적으로 좀 우리 당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이전에 남경필 지사도 5선까지 한 곳이고 남경필 지사의 선친도 계셨고 우리 당 의원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최근에는 뭐 그 수원이 거의 민주당 아성처럼 되어버려서 이 지역에
아무래도 선거는 인물이거든요. 또 이 지역 연구가 있고 이 지역의 정책 능력을 과시할 만한 인물이 중요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계속 이분이 바로 장관 가지 마시고 이쪽에 수원을 준비하시면 어떤가라는 그런 내심 기대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리고 아마 또 하시면 잘하실 것이라 믿고 네네. 또 수원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 믿는데 예. 그런 한 축이고 다른 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공급망 다변화에 대응할 만한 네. 기민한 어떤 통상 사령탑이 필요했다. 네. 그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일 큰 의제가 되었다. 이것이 아마 인선의 이유 같습니다. 신 의원님 의견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오실 분보다 나가실 분에 대한 좀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예. 지금 3개월마다 장관이 교체된다 그러면 그 부처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총선 차출용 돌려막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장관직을 가볍게 보는 윤석열 정부라는 거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 특히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했다가 국회의원 또 후보로 출마를 하고 이렇게 용산의 그런 그리고 국무위원을 이렇게 신분 세탁으로 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편한 국민들한테는 불쾌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중앙일보에서도 사설이 글로벌 무역 전쟁 와중에 3개월 만에 교체된 주무장관. 국민일보도 산업부 장관이 국회의원 1석보다 가벼운 자리인가. 네. 다 비판을 했어요. 혹시 우리 방 장관께서 수원에 오시는 게 좀 위협이 돼서 비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이 비판은 뭐 언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 의원님 개인 생각을 여쭤봅니다. 전혀 위협적이진 않고요. 예, 당연히 총선에서는 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좋은 후보가 오면은 또 제대로 된 경쟁을 하는 건데 좋은 후보이냐 적절한 후보이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점수를 갖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러면. 최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은 아니시겠죠? 아닙니다. 국회도 기대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국회도 네. 좋은 인물을 많이 지금 민주당도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 뭐 지금까지 2명인가 3명인가 한 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 같고 그분이 그러려고 경찰 간부들 서장들 모아서 회의를 했구나. 결국 정치적 욕심이었구나. 이런 어떤 역풍을 지금 불러일으킨 분을 영입한 꼴이 되었고 예. 사실 지금 인재 영입 쉽지 않습니다. 두 정당 다. 그래서 각 정당 내에서 또 국회도 우리 신 의원님이 들어서 사실 우리 신 의원님은 우리 국회에서 딱 한 분이 있는 의사죠 지금? 또 누가 계십니까 의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제가 유일한 의사고요. 다른 의사 또 누가 계신가요? 내가 기억나시는 분이 없네. 의사 면허 소지자 몇 분 계십니다. 계십니까?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계시면 그건 별도고. 전해숙 의원. 님은 약사시고요. 약사시고. 저희 우리 광주에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계시죠. 예. 그래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우리 팬데믹 많은 시기에 의사가 없어서 특히 우리 당은 없어서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게 도둑 맞으려면은 뭐도 한다더니 어떻게 이런 국난의 국면에 가장 큰 보건 위기, 팬데믹 위기 왔을 때 의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약사도 있고 다 있어야 됩니다만. 네. 그 참, 우리는 왜 그때 신 의원이 왜 백신 문제를 좀 세게 이야기하지 않나 늘 아쉬웠습니다. 여당이었는데.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회도 또 특히 여당이 되고 보면은 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책 능력이 국회가 뭐 정치 선거 잘하는 사람 들어온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들어와서 사실 장관 한 자리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석을 얻겠다는 욕심보다는 정말 와서 지금 국회의 힘이 정부보다 월등히 세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도 보면은 지금 뭐 당장 민주당에 지금 야당이 됐으니까 금방 이렇게 정부에서 차출해서 영입한 인사야 없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도 직전 정부에서 상당히 장관급 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최영도 의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지금 장관 자리랑 총선 나갈 사람이랑 인재풀이 없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가 인재풀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저는 갑자기 의사 출신 얘기하시길래 대화가 어디로 가지 했는데 일로 오시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또 이 팬데믹 시기에 세상에 치료제와 백신을 구분 못 해가지고 골든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양당 얘기로 가볼 텐데 일단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모든 길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진짜 위기는 몸을 살 때 온다. 라고 하다 보니 이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식으로 국민의힘에서 제의를 하면 뭐 충분히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읽히시나요, 신 의원님?
어느 정도 이제는 마음이 그 결정하신 거라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국민의힘에서 제발 오십시오 하고 100%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건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약간 주춤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는 판단을 오늘 메시지로서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살이지 마라가 그런 뜻인가요? 예, 길을 본인이 만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지금의 행보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관되게 정치적 행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님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거는 누구를 내가 공식하면서 맹종한 적이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추종하고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역시 한동훈 장관이 말펀치가 셉니다. 보니까 그 같은 말도 한 장관이 하니까 굉장히 이제 메시지 파워 실리고 또 그 뭐랍니까 이 반박도 확실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 한마디 다 내공을 보여주는 말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을 지금 당에서 영입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시면 되는 건데 왜? 그런데 이제 약간의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원외당의 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원외당의 위원장들은 정말 절박하더라고요. 우리 당의 보석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당의 인재 아니냐. 지금 이렇게 높은 국민적 지지율과 신망을 얻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우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데 왜 이걸 빨리 우리가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 당이 이 비상국면을 뚫으려고 하지 않느냐. 뭐 때문에 자꾸 아끼려고 그러느냐. 이런 논리고 이제 좀 신중론자들은 이게 이제 기성정결이 있는데 어쨌든 여의도 문법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의도라는 것도 또 다른 또 공항이라면 공항인데 이 하드랜딩 문은 좋지 않다. 더구나 지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사실 일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선대위원장을 하는 건데 신중론을 펴시는 분들은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정말 빛나게 이끌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뭐 쌍특검 문제니 또는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 당론으로 당에서 정말 이 비상대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모시자는 게 이제 두 가지 다른 결론인데 갑론을박인데 똑같습니다. 둘 다 한동훈 장관은 우리 당의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이번 총선 다음 대선 때까지 우리 당을 지탱할 정말 기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공통적인 점이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시점, 등장 시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효율적이냐라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뿐인데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같은 말도 참 대단하다. 저렇게 길이 한마디 정말 외워두고 써먹고 싶은 말 아니었습니까?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역할이라도 맡으면 민주당은 땡큐입니다. 저희는 할 만하죠.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이게 환상을 갖고서는 이렇게 간다고 보고 이때까지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몸집을 키워온 것은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 때리게 하면서 갈라치기 하면서 이때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니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올 거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당내의 정치적 갈등이나 현안을 잘 푸는 전략과 리더십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본인의 개인기로 이렇게 민주당 갈라치기 하면서 한계가 분명히 미천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장관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여당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런 실력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검사 조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미천이 드러날까 봐 당장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거에 대한 국민의힘도 부담과 우려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줄곧 이야기가 비대위원장이 누구냐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비대위의 목표가 뭐냐. 비대위가 뭘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총선은 인물뿐 아니라 엄청난 정당 혁신의 경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선 어젯밤에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기초라고 할 만한 민주당의 정당으로서의
그 신뢰를 무너뜨릴 전당대에서 돈봉투를 뿌린 사건으로 전 당대표가 구속된 사안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비록 탈당을 하고 이랬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고 또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이것 때문에 당 전체 운영이 이끌려 나가고 또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 그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와 이른바 개딸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정당 혁신. 예컨대 지금의 우리 정치 구조를 왜곡시켰던 당대표 체제를 없애고 정말 국민의 민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말 신속 기동군 같은 그런 몽골 기병 같은 그런 조직으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특히나 그건 뭐 저 한동훈 장관이 와서 만일 그게 한 장관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의도는 여의도 문법만 있고 여의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다른 걸 희망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5천만에 쓰는 합법 쓰겠다. 그렇죠. 5천만의 합법을 쓰고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엄청난 정당 혁신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는 선거를 치를 것이고 민주당도 이렇게 되면은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이라는 이런 화두에 응답하지 못하면은 굉장한 역풍에 아마 휘말리게 될 겁니다. 그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이낙연 신당 소위 말하는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분들이 최종적으로 117명,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분들 한 3분의 2 정도가 된다라고 하시는데 뭐 실례가 된다면 답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서명을 하셨는지요? 네, 저는 서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네. 사실 뭐 이런 연판장 돌리고 그런 행위가 뭐 아름답거나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 의원님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경쟁을 하면서 각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서는 좋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분열은 안 된다.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신당으로 가시는 것보단 우리 당의 어르신으로서의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우선은 저도 같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기획단 회의도 있었는데요. 저도 우리 당의 그 위기의식이 없는 게 우리 당의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쇄신할 거고 또 우리 내부에서의 기득권이나 아니면 구태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유능한 정당으로 변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신뢰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당내에서 혹시 일부 의원분들이 통합 비대위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부터 해갖고 이제 지도부 체제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서는 혁신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부족한 게 있거나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 누구도 그런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여러 가지 희생과 그리고 결단을 할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씩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내년 예산안 처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합의 처리 시한이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656조 9천억 중에서 56조 9천억 규모의 항목별로 줄다리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 뭐가 좀 문제인 거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 때도 그랬고 예산 편성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있습니다. 이제 정권을 물려받았고 그 책임을 져야죠. 또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해봤던 거 실패했던 거 지난 정부를 보완해야 될 거 지난해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부가 편성하고 그걸 이제 국회는 감액권만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이 너무 많다면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액을 요청할 수 감액한 만큼 정액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 정액에 대한 동의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뒤에 힘을 잇고 있는 셈인데 지금 감액하겠다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하려는 어떤 새로운 정책들 또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들을 모조리 다 깎겠다고 하고 대신에 이재명 대표의 정책 브랜드 근데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거를 뭐 몇천억을 넣겠다. 그다음에 그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탈탄소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이런 예산은 모조리 다 깎겠다. 또 카본 프리 그 이니셔티브를 위한 이런 뭐 몇 억짜리 예산도 다 깎겠다 이러니까
그건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이 정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절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절충이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신 의원님 마무리. 지금 예. 그래서 막판 협상에 와 있고요. 예. 결국에는 지금 국회 내에서도 몇 가지 천막농성하고 있거든. 예산 관련해서 과학 R&D 예산 삭감에 대한 복귀, 그리고 지금 새만금 지원금에 대해서 삭감을 반대하는 그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2+2 원내 회동이 있었거든요. 그러셨죠. 그래서 끝까지 타결이 되면 내일 늦게라도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양당이 그래도 타협의 그런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얘기가 끝나야 이제 기재부에서도 그걸 다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 안 되면은 28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은 두 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이 될 거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염두해서 여야가 잘 맞습니다. 이게 조금 국회가 크게 피곤하시더라도 밤새 하시더라도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가신당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선규는 매년 겨울이 싫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늘 여러 벌의 옷을 껴입고 있는 선균의 가족.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창문과 냉기 가득한 집안은 뿌연 입김이 나올 정도인데요. 할아버지는 난방비를 벌기 위해 온종일 폐지를 주우려 다녀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불과 몇천 원뿐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빠와 엄마 대신 지금껏 선규를 키워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밤마다 웅크린 채 잠을 청하는 두 분을 볼 때마다 선규의 마음은 아프기만 합니다. 선균의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기온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현재는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춥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내일 춥겠습니다. 오늘 잠깐 영상권으로 낮 기온이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영하 5도에 그치면서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들어와 전국적인 추위 이어지는데요. 특히 모레 목요일은 서울이 영하 15도, 철원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다시 갈아치울 전망이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간 매우 춥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지금 또 서해 5도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고요. 경기나 충남, 제주 일부 지역에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대설특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차 전국 대부분 눈이 지나겠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 중심으로 오늘 밤 사이 곳에 따라 눈이 오고 내일은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라권 서부, 제주에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은 오늘 밤 눈이 그치면서 1에서 3cm 예상되는데요. 서쪽 지역 중심으로 최고 15cm까지도 눈 예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전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 원까지 주어지는 제도 개편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와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현재 상황을 이례적 동시 유행으로 보고 항바이러스제 추가 공급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폐지 논의 중인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전국 9개 시도 교육감들은 서울시 의회에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눈도 오고 해서 따뜻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린든 데이비드 홀의 All You Need Is Love입니다.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Time i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Nothing you can know that isn't known. Nothing you can see that isn't shown. Nowhere you can be that isn't where you're meant to be.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야 영입 인재에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또 재난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소식 전달드립니다.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북 등 국내 가금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장 관계자는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을 하시고요. 폐사 증가, 또 산란율 저하 외에도 사료 섭취 저하, 호흡기 증상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즉시 가축 방역기관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만나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만나봅니다. 망가진 기후위기 대응 정상화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9분의 영입 인재를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3호 인재까지 발표를 했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셨던 류삼영 전 총경께서 발탁이 되셨고요. 이게 지금 여야 정치권 현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인재 영입 인재가 잊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짝 이슈일 때도 있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1호 당사자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런 말씀 들으면 반짝하는 이슈로 사라져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은 관심에서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또 당 내에서 해야 될 역할은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벌써 이제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 영입 인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 이런 말씀도 당에서 해주시고 그래서 또 그런 시간이 오면 내실을 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여쭤보겠지만 1호이시다 보니까 또 부담도 있으시겠어요. 기후환경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 오셨는데 기후환경 변호사 우리가 요새는 이혼 전문 변호사, 교통 전문 변호사 분야별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기후환경 변호사 하면은 보통 어떤 일을 맡으시고 수임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기후환경 변호사는 그냥 짧게 말하면 기후나 환경과 관련한 법률적인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일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주로 일을 해왔는데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이제 환경 변호사, 기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주로 주민들을 대리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공익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환경단체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구하고 또 토론에 참석하고 때로는 거리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좀 알만한 혹은 맡으셨던 그 일들 중에서 좀 굵직한 사건들 가령 제가 보니까 삼척 석탄 발전소 취소 소송, 청소년 기후 소송 여러 가지 있던데 한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과정을 쓰는지? 아마 기후와 관련해서 그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사건이 바로 그 청소년 기후 소송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들이 3년 전에 이제 한 헌법 소원인데 우리나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너무 미흡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미래의 감축 부담을 더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걸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3년 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사한 취지의 헌법 소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5건 이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제가 직접 대리한 것은 아니지만 아기 기후 소송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앞으로 감축 부담이 훨씬 클 걸로 예상되는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원고로 해서 헌법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거쳐오셨던 일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좀 들어봤는데 영입 인재로 소개되셨을 때 본인에 대한 소개를 10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또 경기도죠 연천 양장점 주인 딸이라고 또 밝히신 바가 있어요.
그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조금 더 박지혜라는 영입인재 1호는 누구다? 라고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주로 법으로 환경을 지키는 일, 기후변화를 막고 또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정책적인 이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이슈는 좀 아니다 보니까 오늘 물어보신 것처럼 기후 변호사, 환경 변호사 그러면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어쨌든 생활인으로서 아이를 키우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이런 양장정 집 주인의 딸로 또 생계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민망한 질문이 있으실 텐데 이런 질문 받으시면 되게 어떻게 좀 당당하고 조금 뻔뻔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변호사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그래 내가 이랬으니까 나를 영입 인재 1호로 했겠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눈에 띄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1호 이슈로 기후와 에너지 전환 이런 이슈를 선택을 한 것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저희 영입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민생과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슈가 기후변화다. 이 기후변화 이슈에 잘 대응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슈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민주당에서 하셨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활동을 했던 젊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제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입 제안은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한테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또 받으셨을 때 그래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계기도 궁금하고요. 제가 몸을 담고 있던 단체가 주로 이제 정책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계신 분들하고에게 이런 류의 입법 제안도 좀 해보고 토론회 같은 것도 같이 개최해보자 이런 제안도 드리고 그러면서 평소에 이제 국회의원님들하고 일을 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교류가 좀 있었네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교류해온 의원실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한 이제 10월 말 11월 초 어디 의원실이시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그 의원실이 인재위원회 이제 간사하고 계신 김성환 의원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알고 국회에 찾아왔는데 이제 영입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굉장히 예상하지는 못했던 그런 제안이었어요. 정책 활동을 하긴 했지만 제가 직접 그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선뜻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조금 고민의 시간을 가졌죠. 얼마나 가지셨어요? 고민 시간? 꽤 길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루 하시면 좀 허무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도 많으셨을 테고 예상치 못한 제의를 받으셨는데 가족분들도 굉장히 어떤 지지를 해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응은 어떠셨어요? 사실 정치라는 거가 저도 또 생소한 분야여서 가족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요. 근데 정책을 변화시키겠다, 우리나라 기후 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활동을 제가 한다는 걸 평소에 지지해주는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겠다. 국회에 가면. 응원해 주셨어요? 오히려 응원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 저도 용기를 더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10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녀분은 뭘 하시던가요 혹시? 정치 활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약간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반대한 사람은 저희 아이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바빠지지 마. 네, 엄마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냐. 어려울 텐데. 근데 아까 여러 의원분들하고 평소에도 이제 정책적인 어떤 교류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와도 인연이 있다면서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전혀
사전에 교류가 있었던 의원실은 아니었거든요. 뭐 대표님께서 뭐 기후에 관심은 가지고 계신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뭐 관련 소위를 하셨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전에 협력할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 인재 영입 절차 과정에서 인터뷰 최종 뭐 면담 같은 걸 하면서 그때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이 대표께서는? 대표님께서 뭐 예를 들면 A라는 지역구를 앞으로 잘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기후와 그 후퇴하는 에너지 정책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또 아리백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자는 이니셔티브인데요. 이런 거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거를 잘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많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뒤에 여쭤볼까 했는데 그냥 앞으로 땡기겠습니다. 어제 그 이수정 교수께서는 비례는 생각도 안 할 거고 하지도 않을 거고 뭐 전혀 고려한 것은 없었다. 뭐 떨어지더라도 지역구를 하겠다. 해서 오늘 출마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지역구 출마하시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신지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정해주신 대로 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인데요. 정치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특히 또 기후나 에너지와 같은 이슈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이슈였는데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또 힘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역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고요. 뭐 연천에 양장점 딸 하셨는데 뭐 어디 지역은 경기도 연천 아니면 뭐 지금 사시는 서울 어디? 네, 지역 구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제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여지를 열어놓고 있을 어쨌든 지역구에 대한 출마 의사는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도 주요 분야 영입 인재들 발표를 했고, 근데 키워드를 청년, 여성, 과학기술 이렇게 인재 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이 굉장히 참신하고 또 젊은 분들로 구성됐다라고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인재 영입 전략은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지금 1호 또 2호 3호 또 앞으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분들 예상했을 때 이런 점은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다라고 어떻게 자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영입식을 할 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를 돌이켜보면 이제 미래가 온다, 사람이 온다 그런 이제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사실 지금 이제 정치 현안에 묻혀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그런 이슈들 중에서 민주당이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분야를 미리 이제 조금 정해서 광범위하게 좀 의견 수렴을 하셔서 인재를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분야에서 또 진정성 있게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는지도 중요하게 보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의원께서 사실 사전에 제가 지난주에 본 기사에서는 환경에너지 쪽도 아마 영입하신다고 한 것 같아가지고 누가 들어오실지 조금 궁금하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그런 쪽에 있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이 분야에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슈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인재영입 1호 박지혜 변호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재영입 발표 당시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윤석열 정부가 망친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은 무엇이고 그거를 어떻게 정상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기후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5도에서 저지해야 된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저지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 파리 협정에서 전 세계가 합의한 온도 목표인데요. 그 1.5도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올해 발간한 이제 UN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당겨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 그리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지점에서 사실은 다 지금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속도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빨리 해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올해 4월에 윤석열 정부가 연도별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까지는 2% 정도씩 감축하다가 갑자기 이제 2028년부터 30년까지 9%씩 감축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근시일 안에는 감축을 거의 하지 않다가 이제 감축 부담을 뒤로 미루겠다. 숙제를 뒤로 미루겠다. 이런 류의 결정을 한 것이라서 그만큼 앞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짊어질 감축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정책에서 중요한 속도가 정말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숙제를 뒤로 밀어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빨리 감축을 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지금 줘야지 다들 뭔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 또 방향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이에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이 확대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제 앞으로 이걸 그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30년 감축 목표 외에도 2035년 감축 목표를 새로 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또 자동차의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손보는 작업들을 빨리 진행함으로써 단기간에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정치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시겠다는 포부신 것 같은데 이 기후 쪽이라는 게 물론 전문가시긴 하시지만 워낙에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보니까 정치권에 와서 여의도 정치권에 와서 기후 환경분야에서 활동하시면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바로잡고 싶으신 거예요? 입법 활동이랄지 뭐 다른 활동이랄지. 사실 기후라는 것이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상위 수준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실제 경제 활동과의 접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먼 얘기 참 얘기하죠. 당장에 뭐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고 물가는 오르고 하는데 기후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부담 또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건 꼭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국내의 그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주고 관련한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입식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가 우리나라 공장은 줄이면서 미국에는 새로 공장을 짓고 그 현지의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아리백 같은 것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제조업 또 강국이잖아요. 근데 제조업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건, 입지 조건 중에 하나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나 풍부하냐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경제를 계속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기후 정책을 통해서 이런 그린 산업을 육성하고 또 재생에너지 전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실제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지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바꾸는 그런 활동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단어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후 경제를 강조하고 계신 것 같고요. 청취자 의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대향님께서 이렇게 순한 목소리를 가진 분도 국회에 가면 고성으로 큰 소리 내면서 다퉈야 하는 거겠죠.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기후 분야의 입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라는 덕담과 좀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기후 경제를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좋아요. 기후가 우리 경제와 어떻게 선순환되는지는 대략 제가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해서는 어떤 법을 가장 만들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주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전 정부도 석탄 발전을 감축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석탄 발전 감축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분명한데요. 근데 이걸 감축을 그냥 무리 없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적인 뒷받침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노동자들도 우리 일자리가 어떻게 사라지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라지고 나는 뭘 대비해야 되지? 이런 거를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점이 있어서 석탄 발전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게 국가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운영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규제 강도가 상당히 낮아서 사실 산업 전환을 유도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올해 10,000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유럽은 지금 10만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또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그런 입법 개선 활동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아까 그 청취자분도 의견을 주셨지만은 국회 가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보는 게 좀 소리치고 어쩔 땐 또 스크럼도 짜고 같은 목소리 내기도 하는 어떤 현실 정치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에 무난히 집정을 하신다면요. 당장의 정치권 숙제는 그래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일 텐데요. 변호사님처럼 지금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적 쇄신이 어떤 결과로 그렇게 나타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인 것 같으세요? 바깥에 계시다가 이제 들어와 보시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우리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확히 어떤 지점이 실패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뭐 저는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다. 실패에서만 얘기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점을 잘 우리가 설명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그런 지점들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필승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기사체 말로 하면 이제 정부에 대한 때리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때렸으면 뭘 어떻게 개선할 것에 대한 안을 좀 명확히 내놓는 게 민주당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혁신 말씀하시는데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안팎에서 혁신에 대한 뭐 이런 외침이나 바람들은 많습니다. 당이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혁신일까요? 글쎄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당에 들어와서 보낸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그에 대해서 우리 비전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 또 그런 것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저는 인재 영입 절차에서 그런 걸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인재라고 영입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공을 들이시고 또 영입식이라는 것도 하면서 기후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30분가량 영입식이 진행하면서 당에서 생각하는 걸 또 말씀드리고 또 인재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끌어나겠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을 계속 당에 모셔오고 그와 관련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조금 뭐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어제 이수정 교수께서는 난 정치할 생각 없어요라고 했어요. 정치에 들어오셨으면서. 근데 그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은 정쟁을 위한 정쟁을 안 하겠다는 그 정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현실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치를 해 나간다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그동안의 정치에서 우리가 아젠다로 삼아왔던 것들이 뭐 개발 독재로부터의 어떤 뭐 반대 뭐 그리고 민주화 이런 그런 류의 가치들이 큰 가치였다면 저는
이 기후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지점들을 되돌아보고 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을 꾸리는 방식을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큰 전환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더 많은 공감을 구하고 이런 과정이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굉장히 큰 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씩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서 또 큰 목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야가 그 현안에 치열하게 다투는 이야기 정치 얘기만 듣다 이렇게 또 정책적인 말씀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1호 기후환경 전문가이신 박지혜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한간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안성에서 남사까지 12km 정체인데 이 남사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이후 오산에서 반포까지는 17km 주춤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일죽에서 모가까지 7km 정체되고 있고요.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는 3km 정체입니다. 또 동서울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만남의 휴게소에서 하남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또 광주 원주 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 서원주 나들목에서 신평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버스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함께하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이신 장윤미 변호사 장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속 눈 오나요? 눈이 제가 올 땐 그쳐. 그래요? 네네. 쌀래기 눈. 계속. 네. 오늘 계속 눈 온다니까 눈길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명한다라는 저희 KBS 취재에 따른 보도도 있었고 주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번 주 내는 어떻게든 정리를 할 건가 봅니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장관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 법사위 들어가기 전에 했던 얘기 잠깐만 좀 뜯어볼게요. 네. 비대위원장이니 선대위원장이니 역할에 대한 입장은 제한받은 게 아니라서 공개적으로 말할 건 아니다라고 일단 가름은 했지만은 정치 경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 네.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저는 해석한다. 우리 장 소장님의 해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좀 국민의힘에서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요청이 오면 나는 하겠다라는 비대위원장 출사표 선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살이지 말라라는 것도 뭘 그렇게 고민해 약간 이건가요? 그런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잖아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구세주 역할,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기대를 내가 저버릴 수는 없다. 어려울 때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같은 포털에 돌려봐도 정치 번역 똑같이 해석되십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월요일 날 있었던 연석회의에서 한 6대4 정도라고 그 상황을 전하더라고요. 참석자들이. 찬성하는 의견이 한 6이었다면 거기에 비등하게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원외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른바 한동훈 카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건 정치 경험도 정치 경험인데요. 중도 확장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 법사위와 관련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다시금 받았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답변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윤희숙 전 의원님이나 같은 분도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쓰셨으니까 통수를 잘 쳐야 된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건강하게 잘 수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기자에게 민주당이 그렇게 물으라고 시킨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기자를 향해서도 예전에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냐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함정수사 저는 당연히 그 부분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국민들이 관심 갖는 그 후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공백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심 위반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사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이란 이젠 장관이 아닌 정치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오늘 그 답변을 어느 정도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답변도 별로셨어요?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니까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제가 보세요. 댓글을 봤습니다. 그 워딩에 대한 댓글. 네. 아니 아바타가 아니라고 한다는 취지였어요. 그 말에서도요. 내가 대통령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가 방점이 아니고요. 민주당 자기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줄 알지? 그냥 거기에서 그쳤거든요. 네.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소한 쓴소리는 어렵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함님 최영도 의원님이시나 김병민 최고나 그런 얘기해요. 이 보석이라는 거는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보석을 너무 빨리 쓰는 거 아니야? 보석을 빨리 써야지 그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등판시켜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고 난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평가를 하지만 나 한동훈 장관 보고 나 국민의힘 찍어줄래, 국민의힘 지지할래. 이럴 중도층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국민의힘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던 갤럽 조사에는 그러한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한동훈 장관이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없다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이 되게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총선 전에 중요한 역할을 만났는데 총선에서 패배를 했어요. 다수당이 되지 못했어요. 처음 등판부터 선거 패배의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길을 같이 만들자라는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원론적인 얘기니까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동료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보수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오늘도 지적을 했던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용산이고 대통령이에요. 그 문제라고 지적되는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뜻과 결단이 반영되어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과연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바꾸고 내년 총선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과연 바꿀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을 영입하고 비대위원장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답을 해줘야 할 것이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벌써부터. 한비어천가가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것 같고 한핵관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 나와서 지금 우리 한동훈 장관은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거는 과연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그러면 오늘 화요일란 말이죠. 이 정도 얘기가 뭐 돌고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왜 뭐 금요일 내지는 주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좀
이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동훈을 다른 역할로 주자니까 뭐 이건가요? 다른 카드로 교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저는 이른바 윤심에 작용했다는 평가에는 100% 공감하는 게 왜냐하면 뭐 수요일, 목요일 지난주 기준으로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원희룡 카드도 유력하게 언급이 됐었고요.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 분들이 언급했던 겁니다. 뭐 김한길 카드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주말 사이에 싹 정리가 되는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전화를 돌린다. 이런 보도 내용도 있어요. 한동훈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점들을 모아서 종합을 해보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교통정리가 됐고 그 끝에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사실상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고심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당내 기류가 원했던 바가 아니었던 거죠. 비토의 목소리도 상당한데 그래서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로 낮에 아니 이렇게 당원이 원하지 않으면 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또 전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약간 심정이 좋지 않다. 좀 상했다라는 취지로 읽혔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한번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걸 국민의힘 중앙위에 의결사안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설득을 한 끝에 결론에는 그런데 똑같이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긴 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 현재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현직이죠.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사표를 내든지 받든지 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언저리 타임, 휴식 타임을 좀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동훈 장관으로 우리가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윤재욱 권한대행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에는 좀 한동훈 장관이 좀 숙고하고 또 이제 저 뭐 여러 가지 좀 정리할 거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30일 날 아니죠. 그러니까 12월 다음 주 성탄절 지나가지고 12월 28일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12월 27일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 탈당 뭐 이런 정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26일이나 27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되면은요. 계속 이런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부 기자들이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희 KBS 취재에 따르면은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나리오랑 좀 다른 거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조금 민심을 가져와야 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약간 좀 과하다, 거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립을 해서 또 정제되고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장 수석님 비유를 좀 해볼게요.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때처럼 뭐 그때만큼 혹은 그때 버금가게 성공을 좀 해보려면 비대위 성공 조건은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 아까 뭐 대통령실이 바뀌었다는 전 조건이 있으셨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비대위의 성공 조건은요?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원들이나 아니면 권력자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당을 좀 변화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지금 이 상황이 뭐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김기현 당대표였다면 김기현 당대표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당대표직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문제가 해결됐으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흐름은. 그러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그 다른 곳에 대해서 할 말 할 줄 아는 비대위원장이 와야 국민들이 아니 적자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정권의 세자인 줄 알았는데 할 말 하네. 다시 관심을 갖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발언들만 하면 과연 국민들이 눈길을 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검찰에서 호흡을 맞출 때도 뭐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을 한 방울도 못하는 사람과 그래도 이제 회식 자리를 좀 즐기는 분하고 해서 전혀 술을 먹지도 않고 뭐 나는 뭐
안 먹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다고 해요. 제 말은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제일 이 사람의 스타일과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쓴소리, 좀 따가운 얘기 할 수도 있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권 관계자분들은 일부 얘기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쓴소리를 던질 수 있다라는 진단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정책 방향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쓴소리 모르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나 지역 말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눈에 들어오고 잘 알아서 조언하고 뭐 자문해 줄 수는 있어도 네. 큰 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관계는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장성철 소장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이게 처음에 무기명으로 올리는데 지금 당대표가 구멍으로 있습니다. 공석으로 있어요. 예. 이게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몇 표인지는 상당히 언론이 주목할 거예요. 민주당은 단일대우일 테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 단속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할 겁니다.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에게는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고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임명설이 좀 맞지 않을까. 최소한 다음 주 목요일 28일에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들고요. 네. 저는 성공방정식 이런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잘 얘기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명박으로 안 됐을 때 박근혜를 내세우는 게 성공방정식인 겁니다. 예.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의 평가가 높지 않고 낮고 국민 지지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 선거를 치르는 게 그게 성공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의지와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총선 승리의 방점보다는 본인들의 공천의 외부자로서 봤을 때는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쓴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한 발언을 놓고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악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악법에 대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필요치 않다는 여론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그 악법을 왜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그걸 왜 찬성을 할까요? 오늘 멘트를 보면은 오히려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민심과 되시다. 어긋나는 예. 판단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닐 거고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방어하는데 네. 노력을 더 기하지 않을까? 그런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 돈봉투 의혹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던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게 판단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오늘은 탈당한 사람이다, 탈당한 분이다, 선 긋겠습니다. 네. 이런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메시지, 또 총선에 송 전 대표의 구속이 미칠 영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민주당이 선 긋는다고 선이 그어지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당적을 이탈했다고 해서 지금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민주당의 일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 판사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됐다라고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했을 때 개인 판사를 사법부를 공격하고 공세하는 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의 판단 그 전제에서 총선도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이건 민주당의 당연하지만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민주당 당내 선거를 치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재발 방지 대책이 됐든 어떤 다른 대안이 됐든 모색을 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선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재가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이 스스로 자살골을 누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더라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예. 근데 탈당했으니까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할 말이 없다? 말이 되냐고요. 그럼 돈봉투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20명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잖아요. 예. 그분들 그러면은 검찰 출두해서 조사받고 기소당하면은 그때도 그럼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으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질질질질 끌려가요. 왜? 이재명 당대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민주당에서 지금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좀 문제점 잡음들이 나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시흥시 을 출마 준비를 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하고 또 친낙계로 분류되는 최성 전 고양시장이 줄이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두 분이 같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또 하나가요.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에 대한 적격 판정도 논란이 있었다가 부적격으로 또 번복이 됐고요. 마지막 하나가 출마 예정이었던 이경 전 상근 부대변인도 지금 보복운전과 거짓말 논란으로 지금 법원 판단도 나온 상황에서 당 후보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에 대한 검증 논란,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아니야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를테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당규에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부적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천에 뭐 가까워진 건 맞겠지만 부적격 판정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허들 같은 느낌이에요.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명함도 돌리고 지역에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가능하다라는 마침표를 당해서 처음 찍어주는 느낌인데요. 민주당의 특별당규와 이제 관련 규정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의 당내 경선 등에서 불복을 하거나 당내 경선의 그 절차를 무력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거론된 분들 중에 일부는 공천의 부적격자다라고 이제 첫 번째 허들을 못 넘게 했던 건데 당연하지만 재심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한 사례이냐 아니냐가 관건인 거지 이게 이른바 뭐 반명에 대해서는 비토를 하기 위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해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검증의 단계는 열어놓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된 공간의 장에서 좀 다른 의견들도 외부의 검증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수렴해서 겸허하게 공천할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잣대고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광재 전 의원은 괜찮고 그리고 공천 장사했다라고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많이 받았던 송갑석 의원은 괜찮고 정의찬 의원은 또 왜 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내 편은 그냥 좀 눈 감아주고 관대하게 보고 좀 경쟁자나 아니면 당직자들이 출마하는 곳에 경쟁자들은 좀 엄격하게 보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전과나 과거에 뭐 비위 사실도 이제 무한으로 확장해서 이제 선별하기는 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뭐 공천을 하기 전부터 뭐 10년 뭐 이런 기한을 각각의 어떤 비위 사실마다 좀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허들을 넘고 못 넘고가 있지 이게 친명이 그 허들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고문치사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정의찬 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적격이라고 했다가 사면 복권을 받았던 부분 문제 삼으니까 또 이제 부적격으로 하고 이 뭐 기준이 엉망 아닌가요? 네? 향후에 또 어떤 분이 허들을 못 넘고 넘는지도 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 신당 창당에 대한 계속 의지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대표와는 좀처럼 접점을 못 찾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도 커지고 있습니까? 커지는 거에 대한 이제 제동이랄까요? 뭐랄까 이제 이낙연 전
전 대표께서 선뜻 이제 만나겠다는 의사 표명을 안 하고 계셔서 이제 실제 만남은 어렵겠지 않겠냐라는 좀 분석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영화도 같이 안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도 뭐 바꾼 부분이 있고 또 대단히 많은 전제를 달면 내가 만나겠다. 사진 찍기용으로 최소한 만나진 않겠다. 그런데 사진 찍기용이라고 폄훼가 돼서 그렇지만 만남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두 사람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계속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뭔가 템포를 조율하거나 마음에 이제 과거에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셨던 그 결과는 좀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탈당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그 방송이 뭐 방송사고일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당에서도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 안철수 의원께서는 여당으로 와달라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문제지만 연판장 돌려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한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부적절성, 그렇죠? 부적절성에서 꼭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연판장을 왜 만드냐면요. 당을 바꿔야 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당 지도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힘이 약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집단 세력을 구축해서 당 바꿔라! 이게 연판장을 돌리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핍박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연판장이 아니라 공천장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님,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미워하는 이낙연 저희가 많이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천 주세요.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발전소 장현장 시간관계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이신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맥나잇의 Another You 노래를 들을 시간이 없군요. 특집 KBS 라디오 저녁 노래 없이 마치겠습니다. 눈길 조심히 퇴근하시고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